그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암호화 트래픽이라는 게 최신 기술은 아니에요. 트렌드도 아니고 최신 기술도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더더욱 많이 사용하게 될 그런 녀석인데, 이제 암호화 트래픽을 잘못 설정했거나 또는 암호화 트래픽을 적용하면 너무나 느리다, 뭐 무겁다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이런 오해들에 대한 잘못된 설정 또는 해결 방법,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한 2년 정도 전부터 암호화 트래픽 속에 보안 위험이 숨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가시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여러 기사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봐오셨을 텐데, 오늘 보니까 오전에 또 오후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어떤 SSL 가시성 솔루션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많이들 여쭤보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특장점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현재 SSL 가시성 솔루션 검토하고 계시는데 꼭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구축을 하셔야 된다. 이제 어떤 이런 팁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SSL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거는 SSL이라기보다는 TLS가 더 정확히 맞습니다. SSL은 2.0, 3.0을 거치면서 이미 취약하다라고 해서 RFC에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TLS 1.0, 1.1, 1.2 중에서도 TLS 1.2가 85%에서 90% 정도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TLS 1.2가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2018년 8월, 아주 따뜻하죠. 이번 달에 드디어 TLS 1.3이 상위 버전이 발표가 됐고요. PCI DSS 3.2 버전부터죠. 굉장히 건의들도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뒤에서도 뭐 잘 설정하고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가이드가 나올 텐데, TLS 1.0이나 1.1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먼저 드립니다. 이 SSL, 근데 원래 TLS인데 저도 자꾸 습관이 돼서 SSL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좀 해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이 암호화 트래픽이 사실 대표 주자격인 게 HTTPS이지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파일을 전송할 때 SMTPS나 FTPS, 이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SSL이나 TLS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보시면 IP 헤더가 있고 그 위에 TCP 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션이 맺어지고 데이터가 전송되기 시작하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세션을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션을 맺을 때부터 암호화된 세션 연결을 하겠다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든 크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이 SSL이나 TLS는 어플리케이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고객분들이나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뵙다 보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으세요. 그러면 SSL, TLS 이거 있으면 우리 페이로드 암호화 적용했는데, 많은 분들이 은행 사이트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젠표웹이나 이니시에이프웹 같은 페이로드 암호화하는 모듈들이 있는데 그럼 얘도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이 규격 자체가 다른 건데, 방금 SSL이나 TLS는 전송 세션, 그러니까 세션 자체를 암호화하는 방식이고, 페이로드 암호화라고 부르는 이 녀석들은 이 스크린샷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더 부분은 평분이에요. 그리고 페이로드, 전체 페이로드를 암호화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페이로드를 암호화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비암호화된 채널을 맺어놓고, 세션을 맺어놓고 거기에서 애초부터 암호화되어 있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어떤 페이로드 암호화 방식이고요. 세션을 애초부터 어떤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형성하는 게 SSL이나 TLS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가 SSL이나 TLS가
굉장히 무겁다. 그래서 리소스 잡아먹는 하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원래는 웹사이트가 굉장히 빨랐는데 암호화 적용하고 나더니 너무 느려진다. 근데 굉장히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과거에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이 암호화가 중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느리다, CPU가 그래서 무거워진다. 결국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2018년이니까 적어도 뭐 5년, 서버를 한번 구매하면 5년 정도 사용한다고 하고,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뭐 3년 정도 더 사용했다 치고,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10년도 정도부터 구매한 웹서버라면 결코 그 CPU가 네트워크나 하드디스크의 I/O 속도보다 빠릅니다. 빠르기도 월등히 빨라요. 그래서 암호화, 뭐 키를 생성해서 주고받고 이런 것 때문에 느린 게 아니라 잠시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안 넘겼었네요. 예. 네. 이 암호화 때문에 느린 게 아니라 HTTPS, 그러니까 즉 RTT, 어떤 TCP는 처음에 3웨이만 맺고 시댁 액,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바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SSL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프렌드 쉐이크 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한 번은 프렌드 쉐이크를 거쳤다면 추가적인 리유즈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주고받기까지 연결하는 과정의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RTT가 커져서 그런 거지, 결국 이 CPU를 암호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담이 커져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 HTTPS가 죄송합니다. 한 가지, 그러면 굉장히 좋은 예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구글이 지메일을 암호화로 전환할 때 있어서 실제로 얼마만큼 그런 부하가 있었는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실제로 CPU는 1% 미만, 그리고 연결당 메모리 사용률은 2KB 이하, 그리고 메모리 10KB 이하, 그리고 메모리 사용률은 2% 이하.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이걸 프렌드 쉐이프로 했다면 그 큰 서비스가 다 소화할 수 없었겠죠. 여기에는 어떤 다양한 최적화시키는 기술들이 들어갔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SSL 리유즈, 리섬션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설정입니다.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지나갔는데, 결국은 이렇게 HTTPS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HTTPS가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요? 시선, 대중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암호화. 이제는 우리가 HTTPS를 굳이 로그인 페이지나 민감한 페이지를 넘길 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가이드라인, 결국은 컴플라이언스, 강제화죠. 계속 쓰세요. 쓰지 않으면 인증을 주지 않고 어떤 제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강제화가 있었고, 가장 최근부터 이 스크린샷 보시는 것과 같이 주의요함, 구글 크롬에서의 지금 HTTPS가 아닌 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스크린샷인데, 결국 이렇게 힘있는 기관에서 주의요함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 HTTPS를 적용하면 보안 연결이라고 바뀌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와이프도 얼마 전에 매번 자주 이용하던 웹사이트에 쇼핑몰을 바꿔줬는데 물어봅니다. 이거 갑자기 주의요함이라고 뜨는데 이거 안전한 사이트냐? 저희야 또는 알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데미지가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런 강제성 때문에라도 더더욱 HTTPS는 계속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HTTPS를 도입하신 분들, 또는 아직 도입하지 못하신 분들, 잠깐 이 데이터를 지나쳤는데 HTTPS의 기본적으로 모든 웹사이트를 보호하고 있는 현재 퍼센티지가 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2주 전,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들어가 봤을 때는 1%가 또 증가했습니다. 이
2, 3주 사이에 1%가 증가할 만큼 엄청난 속도로 HTTPS는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도 적용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팁을 드리자면, 인증서를 HTTPS를 도입하려면 돈이 듭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인증서가 없이는 HTTPS 연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HTTPS를 위한 인증서에 더 이상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매치 인크립트라는 훌륭한 기관에서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고요. 블로그에 보시면 매치 인크립트만 치셔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굉장히 쉬워요. 몇 가지 설정만 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계속 자동 갱신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부터는 멀티도메인이라고 하는 어떤 별점, 모니터링.com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증서를 포괄하는 서브도메인들을 다 포용하는 아스테리스크 멀티도메인도 지원이고요. 그 HTTPS를 도입하실 때 약간 좀 꺼려하시는 부분, 또는 아주 과거에 설정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퀼리스 SSL 랩스라는 어떤 온라인 서비스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모질라 옵저버터리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 얘들이 뭐 하는 거냐면, 웹사이트 주소만 넣고 진단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내 웹사이트가 얼마나 튼튼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지,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둘 간의 약간의 성격은 틀립니다. 퀼리스 SSL랩스는 SSL이나 TLS 설정이 잘못된 부분, 또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옵저버터리도 약간 그런 부분을 포함하긴 하지만 HTTP 웹 어플리케이션 구성에 대한 미스 설정이나 이런 부분을 노티스해주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제품 이야기를 제외하고 어떤 제일 가장 중요한 페이지일 것 같은데, SSL, TLS를 잘 쓰는 법, 그리고 뒤에서는 빠르게 쓰는 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은 내용은 스킵하고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약간 결국 암호화라는 얘기를 꺼내야 돼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돌아가서 보면, 이 사이버즈 슈트라는 게 어떤 HTTPS 구성을 해보셨거나 SSL, TLS에 관련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얘가 뭐 하는 거냐? 유식하게 딱 줄여서 얘기하면 암호화된 연결을 만드는 툴킷이라고 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암호화를 협상을 할 때, 핸드쉐이크를 할 때, 우리 뭘로 암호화할까? 어떻게 할까?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토콜, 키교환 방식, 그리고 인증서 검증, 블록 암호화를 CBC로 할 거냐, CC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선택해서 하실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세트가 한 80에서 1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굉장히 다양한 사이버즈 슈트 목록을, 다시 돌아와서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맺을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사이버즈 슈트 목록을 쭉 던지고요. 그럼 서버는 자기가 지원하는 사이버즈 슈트 중에 가장 먼저 교집합되는 부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교집합되는 첫 번째 거로 협상을 맺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사이버즈 슈트 목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쭉 지원하는 거, 클라이언트가 쭉 지원하는 게 있지만 그 중에서 우선권은 클라이언트한테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 아무리 어떤 강도 높은 보안성이 뛰어난 녀석들을 위로 배치를 하고 앞으로 배치를 하더라도 결국 서버에 우선권이 주어지라는 설정이 안 된다면 결국 클라이언트가 어떤 좀 더 약한 사이버 슈트로 맺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게 서버 기준의 사이버 슈트 우선권 협상을 활성화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RSA, DPL은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녀석들인데, 이 RSA가 TLS, 뒤에도 페이지가 따로 있긴 하지만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RSA가 TLS 1.3부터는 사라집니다. 이게 왜 사라지냐면,
RSA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깨졌다거나 위험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개인 키가 있으면 어떤 미러링된 트래픽이나 복사된 트래픽, 결국은 뭐 과거의 트래픽이나 현재 복사된 트래픽들을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RSA 타입은 키교환 방식의 RSA 타입인 경우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그 어떤 수학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학 공식에 대입시켜야 될 숫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 있죠. 정해져 있는 공식에 숫자들을 하나씩 빼서 집어넣으면 복구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러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우리가 TCP 덤프를 떴을 때 그게 복구화가 가능한 거고요. DPL만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여기 있는 PFS나 FS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는데, DPL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직접적으로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들어가야 될 숫자를 주고받지를 않아요. 뭐 어떤 얘기냐면 서로 간에 간접적인 정보만 주고받고 그 넣어야 될 숫자를 각자가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직접적인 정보가 서로 간에 오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워드 시프트 DC, FS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PFS는 시장에서 어떤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이 숫자들이 오갈 때 결국은 TPL만도 그 들어가는 숫자를 1부터 어떤 들어가는 끝 지점까지 무작위로 대입을 하면 결국은 풀리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션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과거의 세션도 집어넣으면 키를 넣으면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PFS는 주고받는 세션마다 ECDHE, DHE 뒤에 붙는 E가 인포머를 결국 뭐 단명하는 수명이 짧은 이런 얘기인데, 세션마다 키를 다 다르게 해서 암호화를 좀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ECDH나 DH를 상위로 올려주셔야 되고요. 어떤 서버 우선권을 엔진엑스나 아파치에서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SSL에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설정을 반드시 이네이블 해주시고요. 2048비트를 쓰라는 이유도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1부터 넣을 수 있는 숫자까지를 무작위로 다 대입하면 언젠가는 됩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104비트면 충분했어요. 근데 요즘에 CPU가 너무 좋아서 어떤 무작위 공격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2048비트 이상을 쓰라라는 얘기고, 이 CC 인증서는 어떤 최근부터 나오는 인증서인데 주로 쓰던 건 RSA인데 이 CC는 훨씬 더 키가 짧습니다. 16비트 정도 되면 RSA의 2048비트 이상의 강도, 보안 강도를 제공하고 있어서 2048비트 이상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티피케이션 피닝, 뭐 HPKP 이런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될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흐르네요. 예. 그러면 이제 빠르게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결국 짧게 얘기하면 오고 가는 RTT를 줄이셔야 됩니다. 오고 가는 RTT, 어떤 프렌드 쉐이프를 가능한 한 리썸션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세션 아이디를 이용하건 세션 티켓을 사용하시건 어쨌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셔서라도 굉장히 RTT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미지와 같은 정적 객체는 뭐 캐시하다 같은 얘기입니다. 굳이 어떤 하나의 트랜지션을 위해서 불필요한 사전 세션 연결이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적인 객체는 나한테 오지 말라라고 해서 브라우저에 캐시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OCSP 스탬플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증서 아까 RTT에 대한 표가 있었죠. 근데 거기가 사실은 다가 아니에요. 한번 주고받고 나서 이 인증서가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완료되진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CRL도 있고 OCSP도 있고 OCSP 스탬플링도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OCSP 스탬플링을 적용하시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OCSP 서버로 가까우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오냐? 서버한테 와요. 서버한테 오기 때문에 훨씬 더 RTT를 줄일 수가 있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OCSP 스탬플링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2도 뒤에 별도의 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이 TLS 1.3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TLS 1.3부터 스태틱 형식의 RSA 타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IDS나 로그 수집 서버에서 기존에 키 넣어놓고 복구화 하시던 거 이제 못하게 됩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HTTP2를 지금 어떤 SSL이나 TLS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생각보다 HTTP2를 적용한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0% 정도 됐는데, 이 HTTP2가 굉장히 좋은 프로토콜이 맞고 효율적이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좀 상황인 것 같은데, HTTP 1.1이 1999년에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프로토콜인데요.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의 세션 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트랜잭션이 요청과 응답이 하나의 세션에서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놓고 그 응답이 안 오면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 요청을 날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HOL, 헤드 오브 라인, 헤드 오브 L, HOL 블로킹이라고 이렇게 전문 용어로 표현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많은 웹 개발자분들이 이런 거를 극복하려고 눈물 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 이미지 스플리팅, 어떤 작은 이미지들을 하나의 이미지에 모아서 하나만 주고받고, 그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잡들을 이용해서 CSS 배치를 한다거나, 어떤 도메인 샤닝 같은 것도 있죠. 한 번에 브라우저가 동일한 도메인에 대해서, 자, 한 번 세션에서 하나의 트랜잭션밖에 주고받지 못하니까는 그럼 나 병렬로 열어버릴 거야 라고 해서 여러 개의 세션을 엽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세션에서 트랜잭션을 주고받으면 한 번에 여러 개를 주고받을 수 있어지죠. 근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브라우저가 동일 도메인에 대해서 열 수 있는 개수는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자들분들이 어떤 이미지나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야 될 컨텐츠들 도메인을 다 다르게 해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이런 걸 이제 도메인 샤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눈물 나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HTTP2는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빠릅니다. 보시면 이 왼쪽 데이터가 여기 데이터 상에는 HTTP와 HTTP 대 HTTPS 비교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그건 아니고요. SSL과 HTTP 1.1과 HTTP2에 대한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HTTP2는 이제 앞으로 TLS만 지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구성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로 테스트 해보셔도 돼요. 근데 압도적으로 HTTP2가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HOLB가 없어요. 직접 하나의 세션을 열고 트랜잭션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요청과 응답을 순서에 구애받지 않아요. 스트링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요청 날리고, 응답 오고, 또 요청 날리고, 결국은 하나의 세션에서 불필요한 TCP 연결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어떤 헤더를 동일하게 보낼 때 동일한 트랜잭션에서 1.1 같은 경우는 매번 똑같은 헤더를 반복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쿠키까지 크면 또 더 느려집니다. 그런데 HTTP2부터는 중복된 헤더는 축약시켜서 어떤 인덱스 번호만 부여하고 변경된 헤더만 전송한다든지, 결국은 이런 좋은 기술 덕분에 굉장히 HTTP2는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주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HTTP2는 TLS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HTTPS, SSL, TLS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트래픽, SSL이 계속 늘어나가겠죠. 더 늘어날 거고. 그런데 여기에 공격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SQL 인젝션 열심히 막 해보려고, 어떤 악성 파일을 클라이언트에 감염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 그런데 HTTPS로 해봤더니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보안 장비들이 어떤 HTTPS나 SSL, TLS에 대한 어떤 탐지를 미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암호화 트래픽 속에 위협이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공격이 들어오는 경로를 보면 아주 대표적이죠. 웹이나 이메일 가장 많은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또는 뭐 첨부 파일에 악성 파일을 넣어서 보내거나, 결국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데, 공격자가 SSL 뭐 TLS 속에 숨기기 위해서 특별한 기술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그 메일을 똑같이 보내면 돼요. 똑같은 메일을, 그러니까 똑같은 악성 파일을 똑같이 그냥 보냅니다. 다만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연결되는 세션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안 장비들이 놓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보안 장비들 입장에서는 SSL은 그냥 꼬부랑 글씨의 객체들일 뿐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왔는데 패턴에 매치가 안 되네, 또는 뭐 어떤 APT 솔루션에서 이 데이터의 처음과 끝을 보고 패킷을 차곡차곡 모아서 파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보안 장비들이 홀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 데이터는 뭐 한번 샘플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뭐 APT 공격에는 80%가 암호화 트래픽이다. 그리고 뭐 가트너에서는 2019년부터는 80%가 기업내 트래픽은 암호화 트래픽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안 장비들의, 제가 이거 조사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보안 장비들의 현재 20% 많이 고가를 수행한다라고 하는데, 조금은 더 퍼센티지가 높은 것 같아요. 적어도 어떤 인바운드에 있어서는. 뒤에서 어떤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히 나눠보고요. 이 보안 위협이 SSL 암호화 트래픽이 두 분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 내가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 내가 홈페이지 운영자면, 웹사이트 운영자면 인바운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 거고요. 반대로 우리 내부 직원들이 자꾸 막 이상한 사이트 가고 일 안 하고 막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SSL 사이트를 가면 잘 못 막아요. 또는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데 SSL 사이트에서 받으면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아웃바운드, 그래서 인바운드는 포워드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웃바운드는 뭐 리버스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국은 뭐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짓는 거고요. 결국 이러면 이 암호화 트래픽의 보안 위협이 꽉 차 있는데 뭐 어떻게 보라는 얘기냐? 이제 TLS 1.3부터는 뭐 RSA도 안 된다는데 그러면 이제 못 보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솔루션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뭐 SSL 가시성 솔루션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직접 이 솔루션들이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솔루션들이 암호화 트래픽의 뭐 숨겨진 보안 위협을 뭐 제거해 준다거나 탐지하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중간에서 대신 보커에서 너한테 줄게, 그래서 보커에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인라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인라인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미러링으로 구성하실 수 있어요. 미러링을 대부분 많은 vendor사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처음에 초기 도입하시거나 검토하실 때 가시성 솔루션을 미러링 모드로, 왜냐면 실망이 걸어보고 싶은데 위험 부담이 커서 미러링으로 걸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불가능하다라기보다 인바운드는 가능합니다. RSA 한해서. 그런데 아웃바운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런 솔루션들이 중간에서 MITM을 사실 합니다. 맨인더미들을 구현해요. 얘가 중간에서 클라이언트한테는 마치 서버인 것처럼 받아서 세션을 SSL 핸드쉐이크를 하는 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한테는 자기가 마치 클라이언트이냐 똑같이 SSL 핸드쉐이크 과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는 DPL만이나 이런 사이트 슈트를 복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본 세션의 주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암호 수학 공식에 집어넣어야 될 숫자를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러링으로 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라인으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라인으로 구성돼서 이제 뭐 액티브 구간, 패시브 구간이라고 뭐 구분을 짓는데, 액티브 구간 내에는 원본 패킷들이 오가는 것 장비들을 집어넣습니다. 뭐
주로 엣지 파이어월이나 IPS 같은 장비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IDS나 로고 스위치 서버 같은 경우는 굳이 원본 트래픽을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면 복구와 한 번을 똑같이 복사해서 너한테 줄게 라고 해서 어떤 패시브 연결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뭐 포워드냐 뭐 리버스냐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양방향 트래픽을 동시에 중간에서 지원을 해줘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들어오는 트래픽이 인바운드인 경우에는 인증서와 키를 집어넣고요. 제품에 아웃바운드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에 인증서와 키를 넣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간에서 마치 내가 서버인 것처럼 허위 인증서를 허위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이미 가짜 인증서를 생성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SSL 가시성 솔루션을 도입할 때 아웃바운드까지 포함하신다고 하시면 클라이언트 단말들에 반드시 인증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고요. 설치하지 않으면 요즘 브라우저들이 똑똑해서 이거 위험해 라고 판단하고 인증되지 않은 U2CA야 라고 해서 다 쳐냅니다. 세션을 맺고 끊든 해상 과정에서 끊든 브라우저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저희 제품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SSL 가시성 솔루션에 다 해당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페이지인데 도입하시는 요즘 굉장히 SSL 가시성 솔루션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나트되는 장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트되는 장비들을 과거에는 가시성 솔루션들이 적어도 이 액티브 구간 내에 위치할 때에는 이것들을 지원하지 못했어요. 나트가 되면 세션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벤더에서 나트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트, 엔지포트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들이 엔지파이어월이었습니다. 엔지파이어월이 나트를 많이 구현했는데 바깥단에 벤치를 했는데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제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어플리케이션 엔지파이어월도 나트 구간에 집어넣는 걸 굳이 배제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사내에 운영 중인데 비동기 트래픽이 흐르고 있으시다면 이런 가시성 솔루션들은 자기가 원본 세션을 주기 위해서 프록시 타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동기 트래픽 처리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 트래픽도 지원하는지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되고, 물론 사내에 비동기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결국은 SSL 트래픽 충분히 수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짧게 얘기하면 BMT 할 때 성능 측정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그때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SSL이 풀핸드 쉐이크와 리유즈 할 때 처리 성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사이클 주식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5배 차이 나요. 풀핸드 쉐이크 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측정 같은 거를, 그런데 이제 아웃바운드용으로 구매를 하실 때에는 내가 리유즈를 다 제어할 수 없죠. 결국은 세상에 열려있는 SSL 서버들이 협상에 따라서 리유즈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는 어떤 풀핸드 쉐이크와 리유즈 비율이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는 한 50대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BMT 하실 때, 성능 측정하실 때 풀핸드 쉐이크 1대 0, 10대 0, 그리고 리유즈 0대 10 이렇게 하고 5대 5 정도 이렇게 잘 구현하셔서 측정해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요. 좋은 얘기입니다. 어떤 TLS 1.3 HTTP 최신 기술을 지원하는가? 지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신이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떤 뉴스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TLS 1.3을 원래 지원하지 못하면 TLS 1.2로 맺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TLS 1.3이 오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 세션을 끊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가장 마지막 이 서티피케이션 피닝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협상을 맺을 때 클라이언트가 인증서를 검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누가 MITM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거는데, 이거는 중간에 프록시 타입으로 처리되는 가시성 솔루션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윈도우 업데이트,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 PC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런 이벤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번 수동으로 등록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온라인이나 패턴 업데이트를 제공하는지 꼭 한 번쯤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네, 박호철 팀장님 멋진 강연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SNS를 통하는 현장 진행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강연자분께서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질문 중에서 선택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까다로운데 저게 좀 쉬운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보컬 시스템이 인라인으로 배치됐을 때 장애 나는 게 제일 염려가 되죠. 그래서 시장에 보면 어떤 인라인으로 설치되는 솔루션들이 자기가 자체적인 바이패스 탭을 바이패스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이 걸리거나 또는 전원 케이블을 뽑거나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바이패스를 합니다. 대신 이때는 가시성을 더 이상은 제공할 수 없죠. 가시성을 포기하는 대신에 서비스 연속성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에 아마 의도된 얘기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떤 액티브 구간에 연동될 때 트래픽이 들어왔다 이렇게 흘러서 가죠. 그런데 저희 장비가 아니라 또는 구성된 SSL 가시성 솔루션이 아니라 연동된 보안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를 여쭤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꼭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어떤 복과 구간에 액티브 구간에 헬스 체크 패킷을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헬스 체크가 성공하는지 못하는지를 살펴보다가 액티브 구간 더 이상 헬스 체크 패킷을 내가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이 구간에 문제가 생겼네 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더 이상 트래픽을 보내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인 바이패스를 수행해서 즉시 트래픽이 쭉 흘러가도록 제공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Q&A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해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질문해주신 분 앞쪽으로 나오시면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께서 직접 선물 전달해 주실 거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